주시장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야 되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내용,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니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KR 리서치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는 전반의 흐름에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시장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좋으면 전체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800개 종목 중에서 한 600개, 700개 종목이 상승합니다. 통상. 그런데 최근의 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데 기존에 안 움직였던 종목 위주로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체되고 조정받고 흐름이 약한, 그리고 다른 이상한 데서 또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섹터에서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 PBR 종목이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주요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2월 들어서 시장에서의 주도 이슈라고 한다면 저 PBR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저 PBR 업종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전후로한 시점까지의 상승이 아니고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화 되어지는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추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었죠. 주요한 종목들은 뭐 은행주가 기존까지는 PBR 0.2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0.5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주사, 뭐 LG, SK,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PBR 기준으로 0.3 수준이었습니다. 0.5, 0.6까지 올랐거든요. 삼성물산은 1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뭐 한전, 가스공사, 뭐 등등등의 그 유틸리티 업종의 종목들도 PBR 0.2에서 0.4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최근 내에서 저 PBR 종목으로서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현함으로써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이제 1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 한 해 저 PBR, 그러니까 저 PBR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평가되어진 주식에 대한 흐름이 시장의 이슈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PBR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판단 근거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우리가 저평가를 판단할 때 자산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PBR 기준으로 보는데요. 수익 기준으로 볼 때 또 이익 기준으로 볼 때마다의 종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저 PBR에서 저 그러니까 저 PER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ROE라든가 우리가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지표를 판단할 때 저평가되어진 종목들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1차원적으로는 PBR 1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들 기업이 주주 환원과 주가 부양을 통해서 1 내지는 1 이상의 수준을 맞춰라라는 어떤 메시지이겠지만 이들 종목이 1까지 가게 되면 그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저평가거든요. 국내 증시가 중국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동남아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저평가되어진 상태에서의 진행이고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국내 저평가된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PBR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 흐름에서의 시장 상황에서의 저평가 종목의 올 한 해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관심 이슈에 대해서 계속 끌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펀드멘탈 분석을 해서 기업 가치를 통한 주식 투자도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벌고 있고 산업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치가 이렇게 된다. 이게 리서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과 종목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제 그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주가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도 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치들에 대한 내용들로 주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까지 모습들이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예상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진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펀드멘탈을 짧게 말씀드리면 2000년 중반에 그 전체 상장 종목의 영업이익이 70조, 80조였습니다.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살짝 넘는 지수 수준이었거든요. 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장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장 기업이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다 빼고 남는 돈이 170조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190조도 됐었고요. 200조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기업이 돈을 벌었던 가치와 주가지 수준을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00년 중반에 70조 원을 벌었을 때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3배 정도 오르는 6000포인트가 돼야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3000포인트 이상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다라는 기준에서의 상황이고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장을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부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의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일봉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세 번의 대세 상승이 있었고요. 이 대세 상승의 과정은 첫 번째는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간 장이었고, 그리고 2000년 초중반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레벨업되는 과정에서 2차 상승의 대세 과정이었고요. 3차 대세 상승은 최근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에서의 세 차례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보통 3, 4년 상승하고요. 10년 횡보하고요. 이런 패턴의 흐름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첫 번째 대세 상승 과정에서도 첫 번째 금융장세가 있었고요. 우리가 금융장세라고 하면 금융주가 가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올라가는 장세를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이라면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1990년, 80년 중반, 후반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3조 현상.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상식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 3조 기반으로 해서 경제도 좋아졌고 주식시장도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은행, 증권, 건설, 트로이카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차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장세 이후에 과도기, 한 번의 주가 하락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두 번째 실적 장세가 나타나거든요. 이 실적 장세에서는 선별하는 종목들로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금융장세는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이때 갔던 종목들이 저퍼주입니다. PER. 그러니까 퍼가 낮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저퍼주 장세였습니다. 이때 성창기업, 만호제강, 자산가치가 많은 종목들이 이때 주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럼 조금 시간을 최근 내에서 상황으로 이제 바꿔서 2000년 중반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갈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올라갈 때는 중국 경기 기반으로 한 호황장이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나라가 바이 코리아 펀드라고 해서 펀드가 활성화될 때 박현주 1호, 2호, 3호, 4호 200% 수익 나고 그 바이 코리아 펀드도 80% 수익 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이 펀드에 100조가 몰렸어요. 이 몰린 자금을 통해서 기관이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샀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첫 번째 모든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때 주가 쭉 빠졌죠.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9, 10, 11 이 상승장이 또 있었거든요. 1000포인트가 올라간 상승장. 이때는 어떤 종목들이 갔냐? 시장이 다 간 게 아니고요. 칠공주, 차화정 이렇게 선별하는 종목들이 갔습니다. 다 간 게 아니거든요. 차화정이라면 자동차, 화학, 정유. 칠공주라고 한다면 7개 선별하는 자문사들이 운영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항공,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등등등 몇 개, 7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문사들이 이들 종목만 샀습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 이들 종목만 갔습니다. 이게 실적 장세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지난 2000포인트 그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상승할 때는 금융장세 예탁금이 75조 원까지 늘어났던 상황이었죠. 돈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전 국민이 주식하는 상황 하에서 주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이때 강했던 거는 성장주였습니다. 맞아요. 네, 성장주가 이때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등등등등의 성장주들이 강했어요. 그러나 최근까지 조정받고 흔들리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내려앉았죠.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초기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두 번의 대세 상승 과정에서 저퍼주가 움직였던 실적 상세, 차화정 70주가 움직였던 실적 상세, 이번에는 가치평가 기준으로 해서 PBR, PER, ROE 등등등 기업 가치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실적 상승 성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들 그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반도체 안 가나? 아닙니다. 가는데 저평가된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최근 장세 아까 좀 전에 물어보셨지만 최근 장세 어떻습니까? 물어보셨을 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느 날은 삼성전자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하이닉스 빠지고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삼성전자 빠지고 또 어떨 때는 HBM 반도체,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다고 해서 따라잡으니까 4, 5일 또 주가 빼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함께 동반해서 가지 않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움직이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때 꾸준하게 움직이죠. 단 PBR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에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화두이고요. 은행주 많이 올라갔죠. 지수사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자동차주는 더 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PER로 넘어가서 PER 내에서 관심 높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PER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제 다음 시세 흐름에서 시장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세를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대한항공 같은 종목. 네. PBR은 0.9, 뭐 PBR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PER, 퍼 기준으로도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PBR은 굉장히 간단하죠. 1 미만이면 저평가다. 맞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1 이상이면 뭐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PB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지만 왔다 갔다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PB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PBR이 1 미만에 있는 NC소프트와 동일한 업종의 웹젠이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판단해보게 되면 NC소프트는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조금 올라갔다 밀리고 조금 올라갔다 밀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웹젠은 같은 PBR 1 미만 기업이다 보니 주가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은행주나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주가 계속 한번 그 차트를 놓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왜 그러하냐면 NC소프트는 분기별 실적을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자체가 PBR 기준으로는 기존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많은 돈을 벌어서 유보된 자산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지금 주가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러면 이거 시간이 지나게 되면 PBR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 안 움직여도 PBR이 올라가요. 이런 과정에서 있는 종목들은 주가 안 움직이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에서의 PBR이 1 미만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잘 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만하게 그 정도 수준을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 본다면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BR 무조건 1 미만이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실적 내용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은행주, 자동차, 유틸리티 마찬가지고요. 다 종목들이 실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 자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지금 움직였던 PBR 1미만 종목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PBR 낮은 종목들을 찾아보면 철강주 PBR 굉장히 낮습니다. 0.2 수준이에요. 엄청 낮네요.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안 움직이죠? 이제 실적이 돌아와야 됩니다. 실적이 부분 줄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 종목을 찾을 때 무조건 1미만. 이거 PBR이 0.2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사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의 측면이 아니고요. 네. 실적이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판단의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준점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PBR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종목을 이제 찾고 찾아가지고 하다못해 저기 가스공사도 주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지만 그러면 PER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판단을 보게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 지각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어요. 한 3년 동안 합병 이슈로서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관광이 5월에 노동절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유동 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봄철,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부각이 되고 흐름에서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문제 해결점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도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보면 네. 1.4, 2.4이기 때문에 1 이상입니다. 그런데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네이버는 퍼가 조금 높다라기보다도 카카오 대비해서 높아요. 근데 카카오가 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퍼를 보게 되면 아마 10배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9배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는 한 2, 30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럼 높은 거 아니야? 퍼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IPO 업무를 조금 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기본 PER이라고 하면 우리가 15배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그냥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기준으로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IPO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면 15배 퍼를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15배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상을 해서 그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요. 그리고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 이걸 40배, 50배, 70배까지도 그 평가를 해서 기준점을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퍼가 무조건 20배, 30배 높다.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는 퍼가 90배인가 그럴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한 120배, 130배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90배도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적정 퍼를 보게 되면 저는 한 3, 40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카카오 같은 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기준점의 회사 가치적 측면, 기업 가치적 측면을 보면 저평가죠. 지금 그 이슈가 발현되고 주목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안 움직이는 뿐이지 이제 PBR에서 PER 뭐 다른 뭐 기준점으로 옮겨갈 때 이런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그 퍼가 한 22배 정도 됩니다. 와 22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높죠. 5, 60배, 70배까지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성장 섹터에 있고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치적 측면에서 그 앞으로 계속 커 나갈 수 있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PER 기준으로 해서는 5, 60배, 7, 80배, 많게는 100배 이상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0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너무 낮아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디테일한 끝자리 수까지는 약간 차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제가 제 기억의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PBR이 1.4배, 1.5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PER은 대략 10배 내외예요.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동일 비교, 애플과 동일 비교한다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PBR은 한 40배 정도 됩니다. PER은 90배 정도 됩니다. 뭐 단순 비교 측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고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뭐 최고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유력한 기업의 엔비디아나 애플의 기준점을 놓고 보더라도 40배, 50배 낮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저평가 맞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시장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1 이상, 1 이하 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을 찾을 때 PBR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점을 지금 공부하셔서 시장에 통용해서 이제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 더 그러니까 주시장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PER도 한번 보시고 PER이 낮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어? 업종 대비 PER이 낮은 종목. 그러니까 뭐 기준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성장 섹터는 뭐 70배, 플랫폼은 한 4, 50배 또는 반도체는 뭐 한 20배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평소의 흐름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딱 내용은 없지만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해외 기업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적정 가치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 이게 저평가다, 아니면 적정 주가다, 아니면 고평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실적 상세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다. 연말까지도 안 갈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의 접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는 틀림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지금 시장 환경에서의 그 영업 상태가 어떻고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제가 회계학 전공했거든요. 숫자에 좀 강합니다. 숫자만을 놓고 볼 때 저평가다 라는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실적 장세 성격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주가는 지금 대비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빨리 좋나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가요? 좋다라는 표현의 말씀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둔했죠. 1월에는 제가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월장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70만 원, 80만 원까지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월에 2차전지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식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수출과 그다음에 예탁금 수준에서의 증가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두 가지가 교집합이 나올 때 주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기존의 뭐 그 AI 반도체 부분의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통적 반도체 종목의 종목들이 3, 4월에 움직인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유효합니다. 1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다는 측면으로 이제 가름하고요. 2월에 2차전지가 움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데 앞서 말씀드린 수출과 고객 예탁금 수준에서의 상황을 이제 두 가지 점을 한번 설명드리면 고객 예탁금은 1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12월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57조 원까지 늘어났었어요. 제가 기준점을 55조 수준의 예탁금이 유지되는 수준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1월에 장이 빠지면서 50조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은 이제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제 그제 최근 상황에서 다시 54조까지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수출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수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8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7.9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 2달 이상의 수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걸 보라는 말씀드렸죠. 1월 수출이 5.9억 불, 6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왜 5.9억 불이 나왔는가를 판단해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11월에 8억 불은 거의 한 5개월, 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수출 데이터였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에서의 환경 변화였던 겁니다. 배터리 수출이. 그런데 1월에 5.9억 불, 6억 불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배터리 수출이 1년에 한 100억 불 하거든요. 아직은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1월에 5.9 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 침체되는구나.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한 해 책정을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1월입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지난 1월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팔렸다는 기사 보셨나요? 딱 한 대 팔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조금 1월에 사면 전기차 수혜를 못 받아요. 보조금 안 주는군요. 안 줍니다. 전 세계 똥이랍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기차를 안 삽니다. 사람들이. 왜 보조금을 안 받는데 왜 전기차를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의 감소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수출 안 되는구나. 산업이 죽었구나. 전기차 이제 끝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2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2월에는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1월 데이터가 어찌 되었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에 당연히 5.9억 불보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7억 불이 될 수도 8억 불, 10억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저효과, 전기차 배터리 수출 1월 대비해서 뭐 30% 증가,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2월까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차전지에 대해서 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예탁금과 수출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셨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장 내부적인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접근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차전지 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테슬라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슬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등치시켜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은 주죠. 테슬라가 하락하면 2차전지 업종들이 빠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이면 상승하면 긍정적으로 발현됩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엔비디아와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이제 시장 전면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는 뭐 수출이나 고객 예탁금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종목 간의 흐름으로서의 접근을 해드린다고 보여드렸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제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저만이 이제 판단했던 내용들을 기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지금부터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그림은 어제 오늘 상황에서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니고요. 네. 지난 주초 정도 흐름에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네. 교육생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 시장에서의 흐름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도권 경쟁에서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거고 엔비디아는 고점을 찍고 꺾이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엔비디아는 3중 고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점을 찍을 때 네. 3중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고 흐름이고 테슬라는 3중 바닥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지난주 상황이죠. 네. 그러면 시차를 오늘 기준으로 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형태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흐름들이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정확하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테슬라는 3중 바닥형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역헤드온 숄더형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시간에 의해서 오르긴 하지만 정규장 개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엔비디아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3중 고점형을 만들어 가는데 680불까지 빠진 이후에 710불까지 반등하고 그리고 꺾일 것이다. 이거를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이미 주초 지난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 흐름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680불인데 670불 근처까지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오늘 당연히 반등을 주겠죠. 하지만 반등의 목표치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고 테슬라는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의 모습도 알겠지만 기존의 그 추세선에서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바닥을 찍고 상방 턴하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조용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흐름이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2차전지가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사회자분께서 잠깐 네. 얘기를 했는데 최근까지 해서 2차전지가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캠이라든가 뭐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 이거는 2차전지 관련주이긴 하지만 정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2차전지 업종이 아니거든요. 외곽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가면 제주 반도체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선도주고 주도주거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피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지만 2차전지 업종이 움직이는 거고 엔캠이나 나노신전자 같은 거는 양극재 회사가 아닙니다. 전체 2차전지 내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작은 전해질이나 분리막이나 그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중간에서 시세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이건 2차전지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종목 간의 개별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회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주도주의 모습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아마 이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고 이 흐름 내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60일 이동 평균선 상방 터냈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들에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가 시장에서 선도주, 주도주,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 그룹은 GS 그룹의 사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연관이 있겠죠. 네. GS 그룹은 LG 그룹과 한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모 그룹은 특히 코스모 신소재 그 공장 증설 이번에 2공장, 3공장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 증설과 관련된 자금은 LG 그룹에서 지원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공장 증설이나 2차전지 양극재 사업에 좀 늦게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장 증설이 좀 늦었어요. 회사에 유용 가능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LG로 조달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업종의 실적이 지난 4분기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 3분기, 2분기, 4분기 실적이 꾸준한 흑자 상태로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통한 기본적인 회사의 펀드멘탈 구조 측면에서의 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물건 팔 수 있는 뒷배 그렇죠. 튼튼한 뒷배 그리고 이제 2공장, 3공장이 증설되게 되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에서 관심을 가졌고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주가적 측면에서 1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건 양극재 회사이고 이 종목이 에코프로를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이 감으로 해서 양극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표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엔캠이나 나노 신소재는 전혀 다른 섹터예요. 2차전지이긴 하지만 달라. 제주 반도체 간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가고 DB 하이텍이 움직인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요런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같은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서 선도주 리딩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선도주라고 해서 대장주와 선도주는 달라요. 대장은 전체 시세를 끌고 가는 게 대장주고요. 선도주는 네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장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보면 척후병 이렇게 미리 보내는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내고 너는 거기까지 가 있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본진이 갈 테니까. 이런 맥락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선도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의 해당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앞서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자리를 매김하고 3중 바닥형의 역회된 홀솔더형으로 200불을 돌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왜냐하면 테슬라 200불이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실적 3분기가 4분기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면서 210불에서 180불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한 2달 찍은 뒤에 최근에 200불 다시 돌파했고 195불 내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200불, 210불, 220불까지 가게 되면 테슬라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바닥 완전히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선도주가 나왔다. 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수출과 예탁금 규조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단 기준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70만 원 적으세요. 에코프로 BM은 27만 원,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상화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이슈에서 주가가 내려앉아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회귀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 제자리 뭐 단어는 어떤 걸 써셔도 되는데 제자리 가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서 80만 원 또는 90만 원, 100만 원을 향해서 치고 나갈지 아니면 다시 꺾일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무조건이란 말은 좀 다르지만 여기까지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는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이거는 정상가까지는 한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그 이상의 가격을 슈팅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한 내용들 테슬라, 코스모 신소재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정상 가격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산지 업종에 대한 좋아질 것이다라는 비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제가 막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나가 현재 얘라고 합니다. 이산지 못 가. AI 반도체만 가. 뭐다가 거의 절대적으로 90%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요. 이산지 갑니다. 요 내용을 한번 잘 판단해서 제 말이 설득력 있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라면 투자 판단에 기준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돼. 그러면 스킵해버리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느낌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시장 판단, 종목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는 70만 원, 에코 BM 27만 원,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부 이제 발빠르다라기보다는 성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 거기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지. 이거 안 되고요. 주식 투자 제가 지점장 생활을 여러 군데에서 했거든요. 부산, 대전, 목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매 형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매매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것 뿐이고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 거기까지 나면 집에 사야지. 이거 아니고요. 정석 투자의 모범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에코프로를 90만 원, 100만 원 샀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손실 나 있어. 괜찮습니다. 왜? 주가는 아직 완전하게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의 방향성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빠진 겁니다. 오르내림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반등 줄 수 있어요. 반등 이후에 하락으로 완전 바뀔 때 이때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뭐 이산지 뭐 등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기준 가격 70만 원, 27만 원, 33만 원 와서 일정 흐름에서 이게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 못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방으로 턴할 때 이때 신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신규자들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꼭 그 정상 가격으로 가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타기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이 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아서 계좌에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도 된다라고 측면에 물타기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어차피 이거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사서 나갈 거니까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을 가져간다면 지금 좀 좋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고 그 가격에서 상방 턴할 때 사시는 거고요.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사시면 조금 조금씩 사보십시오. 그리고 제 얘기대로의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변화한다면 그때 전략적인 매수를 해도 되겠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배경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게 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신이 모르는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람 불 때 갈 때의 방향이고요. 연애 데이트할 때 상대방 이성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주가 모른답니다. 근데 주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지금 사도 안 돼, 왜 사면 안 되냐는 것은 손절을 못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게 되면
물론 저점이고 바닥이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지만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습관이 들어버려요. 내가 확인하고 방향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잡았을 때 사게 이런 습관을 가지면 네. 항상 모든 주식을 접근할 때 그런 패턴으로 추세 만들어지고 방향 전환되고 확인됐을 때 매수합니다. 절대 우리가 주식 교범에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죠. 네. 왜 그런 말들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나는 발바닥이나 복숭아뼈에 사서 귀나 머리 맞아요. 끄트머리에 팔면 최대 수익인데 왜 그런 말들 할까? 매매를 해보니 발바닥 잡기 힘들고요. 발바닥인 줄 알았더니 딱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통인 줄 알았더니 뭐 저 위에 뭐 모자 위도 나오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겁니다. 흐름을. 안전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부자들이요. 제가 이제 부자 담당 그 WM 네. 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부자들은요. 첫 번째가 원금 지키는 게 첫 번째 1원칙입니다. 절대 자산이 뭐 100% 깨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원금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절대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그 절제를 합니다. 원금은 지켜지고 그리고 나 수익이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 안전한 건 주식시장에 있을 수 없지만 비교적 안전한 추세의 매매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추세에서의 매매점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확인됐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발바닥만 찾습니다. 복숭아뼈만 찾아요. 예. 근데 이거 신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한 두세 번까지는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너 이거 수익 발바닥 머리꼭지 다 줬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안 줘요. 근데 항상 자기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 실력인 줄 압니다.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이 투자 습관에 있어서 제가 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석 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몸에 빼야 됩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죠? 정말 많이 납니다. 이게. 왜? 확률적으로 깨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버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크게는 못 벌어도 작게 벌어서 계속 버는 거죠. 수익이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도권에서 배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사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저는 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2차전지 섹터로에 편입되어진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투자되어져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 당연히 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는 철강 업종의 종목이었는데 가치주의 대장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산 개발과 리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수급에 대한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2차전지 섹터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비중은 5%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이 주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저평가는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경기 동향,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때, 중경기가 살아날 때 특히 철강주는 움직입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가능. 2차전지로의 해석으로의 포스코 홀딩스를 판단하신다면 불가능. 교체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다릅니다. 그럼 퓨처엠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요거 하나 또 말씀드려야겠다. 우리가 교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하이스를 옮겨 타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높은 가격에 팔고 하이스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교체 매매는 1원칙이 동시에 수확하는 겁니다. 동시에 가격 상관없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팔고 사야 되겠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체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딱 놓고 딱 그 기준 가격을 포스코 홀딩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살 때도 이거 1%만 더 먹고 1% 더 싸게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1%, 2%, 3%, 4% 높게 사면 어떻고 한 4% 싸게 사면 뭐 합니까? 내 목표 수익률이 30%, 20%면 3, 4%덜 먹어도 되잖아요.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 50% 이상 하고 뭐 1, 2위가 다 뭐 생산 대수
네. 판매 대수로만 본다라면 뭐 1, 2위가 다 중국 기업들인데 전 테슬라는 기업의 구조적인 본질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생산해서 거기다 이익 창출을 하는 회사가 이제는 아닙니다. 테슬라의 생산 대수를 보게 되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05년에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거의 초기거든요. 아주 초기나 몇 대 나왔을까요? 5만 대. 그리고 나서 2020년 정도에 50만 대가 됐고요. 요. 그리고 나서 90만 대, 130만 대, 180만 대, 올해 210만 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만에 한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020년 그러니까 2배로 점프할 때 생산 대수가 50만 대에서 90만 대로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생산 대수가 정체되었다라고 해서 주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단순하게 전기차 많이 팔아서 판매해서 돈 벌다 이거 아니고 테슬라의 그 실적 부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전기차 생산해서 판매한 그 금액이 한 190억 불 정도 돼요. 리스가 한 5억 불, 6억 불 되니까 차량과 관련된 게 195억 불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정체예요. 그런데 35% 40%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슈퍼차저. 네. 우리 쉽게 말해서 주유소 사업. 네. 이 부분은 40%씩 증가하고 있어요. 절대 비중에서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75대 25%입니다. 현재는 190억 불 대 35억 불인가 그런 겁니다. 네. 아마 75대 25%예요. 근데 차량 판매는 약간 성장인데 이쪽은 30, 40%씩 매 분기마다 막 성장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러면 이게 한 2, 3년 뒤에는 50대 50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왜 전기차 가격을 할인해서 팔겠습니까? 이 인프라를 자기들이 쫙 깔아놓고 네. 니들은 내 인프라를 통해서 주유하고 충전하고 내 인프라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 테슬라는 전기차 그 잭이 다르거든요. 걔네들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걔네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저기만 슈퍼차저에서만 걔네들만의 그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돈을 앞으로는 인프라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차량은 그냥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격 다운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이제 슈퍼차저가 5만 개가 있는데 막 그냥 팔겠다는 거거든요. 싸게 네. 마진 크게 안 남기고 대신 주유소는 꼭 우리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메가팩 그러니까 이 팩은 우리 것만 사용해.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서 테슬라가 이런 정책으로 회사가 이제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이제 그 LFP 배터리나 네. 뭐 이런 것들 어제 오늘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간에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국에 많이 뒤떨어져 왔거든요. 네. 기술력은 높지는 않은데 그쪽 시장에 크게 우리가 관여 투자 안 네.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LG 솔루션이 100만 대분의 LFP 배터리를 그 생산 라인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납품할 수 있고요. LFP 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고 100만 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그 계약 체결이 됐거든요. 공급 네. 그 받아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LFP 쪽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그 시장에 지금 막 진출해서 빠르게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발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 쓰는 배터리와 뭐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충전기에 쓰는 배터리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고부가 가치와 그 기존 시스템 좀 더 이해도 쉽게 말하면 LCD와 OLED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네. LCD가 싸긴 싸죠. OLED 비싸죠. 네. 선명하고 밝고 좋은 건 OLED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점차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는 고부가 가치대로 가는 거고요. 네. 약간 저렴하면서 대중화되는 거는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 양쪽으로 가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뉴스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렵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거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7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고 먹거리고 최고의 기업으로 다들 알고 시장에서 그렇게 붐업이 됐었습니다. 고점 찍었죠. 8,000원의 고점을 찍고 아마 6,000원 지금까지 6,000원 깨졌을 겁니다. 시차를 두고 계속 주가 내려가서 똑같은 얘기였어요. 시장에서는 거품이잖아. 10년치 이익치를 끌어다 놨잖아. 이쪽 이제 보면 안 돼. 반도체 그거 야 우리는 석유화학 해야 돼. 반도체 그거는 이제 돈 다 벌었어. 이 분위기였거든요. 6,000원 찍고 지금 7만 원까지 온 겁니다.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꼭 그 전기차에 국한되어서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도 이제 2차전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메가 팩토리,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통해서 그 원활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넓은 땅 같은 경우는 그 가설을 하는 것보다 전기 가설을 하는 것보다 그 차량에다가 그 팩을 하나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이런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 쓰임새 용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커 나갈 것인데 초기 국면에서 전기차에 국한돼서 우리가 사용처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크고 작고의 내용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궁극으로는 산업 자체는 성장하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영향도를 주는 회사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치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연도 한 3, 4년도간에 아니 3, 4분기간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70억 불, 그리고 130억 불, 그리고 180억 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220억 불입니다.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오르는데 뭔가 느끼지 않으신가? 70억 불, 네. 130억 불, 그죠. 180억 불, 네. 220억 불. 이번에 서프라이징 상황이거든요. 주가 가장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이제 그 실적치입니다. 제일 크게 시장에서 핫했던 때는 70억 불에서 104 거의 더블 그쵸. 스코어로 매출이 늘어난 지점에서의 AI 반도체에 대한 그 선호도가 늘어날 때입니다. 130억 불에서 180불 증가했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30% 40% 정도 되겠죠. 그렇죠. 180불에서 220불 보면 한 2 23%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 30%, 20%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끝자리까지 빼고 100%, 30%, 20%. 그러면 물론 AI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매출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 매출 규모가 성장하나 그 우상향하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측면에서의 그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에 다다른 피크아웃 수준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주가는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에서의 주가는 코스트코거든요. 저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이 코스트코가 지난 2010년, 12년부터 주가가 지금 한 7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급등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국의 소비가 계속 살아나면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코스트코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보시는 이 차트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딱 10배 지점에 상승된 지점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거든요. 봉 하나가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치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했고요. 조정치 또한 여기에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정받는 선상에서의 주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 또 2단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범처럼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지금이야 테슬라. 불이지. 하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최고의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주가 어마어마했죠. 21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최고의 종목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된 종목도 테슬라이긴 한데 테슬라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2020년 그 출발점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 대비해서 10배가 오르고 나서 최근까지 대략 한 1년 뭐 13개월, 14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어떨까요? 엔비디아 또한 최근 주가가 출발점 지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 텐베거 하는데요. 주가 10배가 올라가면 주가 대략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그 아주 소형주 말고요. 네. 에코프로도 대략 한 10몇만 원 출발해서 140만 원까지 움직이고 조정을 받은 거죠. 네. 장중고점 빼고 장중에 종가이죠. 종가 기준에서 그러면 이것도 한 10배, 한 11배 이 정도 움직이고 조정을 받은 겁니다. 조정폭이 좀 깊긴 하지만 이건 뭐 시장 상황 여하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폭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10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 조정을 받는 기본적인 그 흐름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측면에서 이제 그 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장착하시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네. 겁니다. 앞에 서설이 그런데요. 반도체. 3월, 4월에 간다는 말씀드렸죠. 그럼 반도체 하면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AI 반도체를 다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반도체 하면 예전에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부장 중에 뭐냐 맞아요. 라고 예전에 삼성은 하이닉스냐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종목 선정 기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는 무조건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그 에너지 분출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매출 측면에서 이제 다음 분기로 갈수록 조금은 지금 대비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엔비디아가 그동안 시장에서 80% 이상, 거의 90%가 거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 AI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죠. 네. 소프트뱅크 AI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그러죠. 경쟁, 물론 당장은 아니겠으나 네. 경쟁사 나오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신제품 2, 4분기 정도에 출시한다고 그래요. H200. 지금 H100입니다. AMD에서 출시한 제품은 MI300, MIX3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H200에 그러니까 네. 속도가 2배 개선되고 성능 또한 2배 좋아진 제품이 AMD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차를 보게 되면 H200은 대략 한 5만 불 정도 해요. 넘죠. 근데 AMD에서 나온 MIX300인가는 15,000불 정도 합니다. 3배 쌉니다. 훨씬 싸. 데이터 센터에서 물론 그 구조가 좀 다르긴 해서 바로에 전환이 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그동안의 AI에 대한 데이터 집적 능력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집적 반도체를 바꿨어요.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교체 비율이 지금 17%, 18% 정도 됩니다. 2030년까지 100%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당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를 다 바꾸려면 AI 반도체로 바꾸려면 몇 조가 들어갑니다.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기존 쓰는 것도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요만큼만 바꾸면 AI 수요에 대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AI로 바뀌겠지만 가격적인 부담, AMD 거 싼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하지도 않은데 한숨 돌렸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그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도 경쟁이 그 경쟁사가 나타나는 거고 가격에 대해서도 상대방 회사의 가격이 좀 낮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한숨 돌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종목들 특히 한미 반도체 위시에서 등등등등등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저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한번 팔아줘야 된다는 시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반도체를 뭘 사야 되냐? 네. 저는 이제 전통적인 파운드리 회사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파운드리? 디램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좀 관심이 없고. 그럼 아주 디램 가격이 네. 반도체 산업이 최악이다라고 할 때 얼마인 줄 혹시 아시나요? 뭐 밑줄 팔았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1년 말에 네. 디램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요. 네. 이때 4.5에서 5불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디램 가격이 연속적으로 내려와서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1.4불 이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물론 5불 전후로 한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1.4불 내외의 가격도 너무 많이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역마진입니다.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네. 한 1.67불이 돼야 이익치가 발현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디램 가격이 4개월 연속해서 상승했어요. 매달 14, 15%씩 상승을 해서 지금은 2불 내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 내는 구조로 딱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왜 반도체가 제가 3, 4월에 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AI가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가 간다는 측면인데 삼성전자의 추정 실적이 나오는 시점 3월 4월 이쯤 되겠죠. 3월 말 이럴 때 요때 그 향상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D램 가격이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이제 거의 소진됐습니다. 감산 효과가 이제 딱 나와버린 거죠. 네.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18년, 19년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미국의 행정부의 모든 PC를 교체하던 때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반도체 3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리고 21년도에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그 칩을 다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4년, 21년 이후에 3년이 딱 지났죠. 올해는 AI 반도체가 될지 어떤 그 또 다른 수요가 발생되는 내용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반도체 주기 산업 측면에서 3년의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는 우리가 핸드폰 3년 쓰면 배터리가 그렇죠. 하루도 안 가듯이 네. 아주 이거 대단합니다. 네. 기술이에요, 기술. 네. 그러듯이 반도체 주기 산업 측면에서 3년의 시점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죠. 재고 없어졌죠. 그리고 주기 측면에서의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AI 반도체로 인해서 후공정 업체들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매출에 AI 관련한 엔비디아의 그 매출적 비중은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스가 납품한 지난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 매출 부분에 보면 한 3, 4%밖에 안 돼요. 그게 뭐 90%, 80% 이럴 것 같지만 전체 매출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사이클 산업에서 이게 향상돼야 돼요. 그럼 반도체를 뭘 사야 되냐? 삼성 하이닉스? 무겁죠. 무겁죠. 네. 저는 그러면 파운드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 종목 안 가는데 그런 종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파운드리 종목 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 리노공업, SFA 반도체, DB 하이텍, 네. 고영,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파운드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 보시면 뭐 일부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안 간 종목들. 그러니까 SFA 반도체나 네페스나 리노공업은 이전에 뭐 그 소켓 관련해서 검사 장비로 이슈가 되면 좀 올라갔지만 최근에 조정 받았고요. 뭐 이런 형태에서의 고용 같은 종목도 안 갔죠.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AI에서 이 전통적인 파운드리 쪽으로 시선이 바뀌면서 이들 종목으로의 관심도가 발현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한미 반도체 잘 안 갔어요. 주성엔진이 잘 안 갔어요. 시장 후공정 업체들 니들 기술력 없잖아. 왜냐면 후공정은 검사하고 밀봉하는 거거든요. 장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기술 없잖아. 그냥 장비 비싼 거 사다가 쓰는 거잖아. 니들 왜 주가 올라가? 예전 굉장히 냉대받았어요. 후공정은. 근데 이게 이제 그 8단으로 쌓는 거다 보니까 밀봉도 해야지 검사도 해야 돼.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얘네들 몸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전엔 전공정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시가하고 다 하는 전공정 무조건 소재지. 한솔케미칼. 그래서 반도체 초기에 올라갈 때 한솔케미칼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우리 기술이야. 99.999 그 순도에 이런 반도체 용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순도, 초고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고요. 그 중에 딱 하나 꼽으라면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하나 꼽으라면 좀 어렵긴 하지만 SFA 반도체 정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관점으로의 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통적인 종목의 종목 흐름들이 나아질 것 같다. 반도체에서 네. 반도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음. 패션이 바뀐다, 흐름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안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음. 안 가는 건 아닌데 폭이 뭐 삼성전자 9만 원 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9만 원 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한 3,500포인트 가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렇게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2위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간 거 없이 그냥 3천 가버립니다. 그럼 가면 안 됩니다. 네. 걔네들 안 가고 다른 것들 많이 가고 나서 좀 가고 가고 나서 가고 요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탄력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많은 종목 한 120개 되거든요. 네. 관련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을 타는 측면에서 앞으로 새롭게 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이 3, 4월에 좀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3, 4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고요. 네. 말씀드린 파운드리 관련 업종들도 가고요. AI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침체된 우리 시장에서 괜히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장에서만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에서의 장이거든요.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에 다가서는 끝자락, 뭐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 상황 좋아지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는 네.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